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이번 자료는 로켓랩 기업 분석 자료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 내에서 논스페이스X 시장의 1위 기업인 로켓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업 분석에 앞서서 최근의 로켓랩 어닝콜의 특징은 로켓랩이 발사회사라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 매출 구조를 보면 72%가 발사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체 자체에서 엔드투엔드를 구축한 스페이스X와 함께 유의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내 발사체 점유율은 논스페이스X 기준 6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있고, 세 번째는 글로벌 우주선 제작과 부품 제작의 점유율 면에서 우주로 나간 모든 물체에서 38%의 로켓랩의 로고가 붙어있다는 점이며, 네 번째는 앞으로 우주 인터넷이나 위성 이미지 서비스 등까지도 사업을 향후 확대할 계획을 밝힌 점, 다섯 번째는 우주 적외도 인터넷 위성 기업들과 국방부의 초음속 발사체 수주까지도 계속해서 매분기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섯 번째는 올해 고객들이 위성 준비 일정들이 미뤄지면서 2024년에 발사 계획 수가 22개에서 15에서 18개로 낮아진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켓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큰 흐름에 대해서 먼저 리마인드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주산업은 대정부 사업이 중요한 산업이죠. 정부 차원에서 지원 프로젝트들이 중요하다는 점부터 정부들끼리의 경쟁 구조는 이 섹터에 필요한 거대한 순풍을 이해하기에 꼭 필요한 맥락입니다. 최초로 우주시대를 열었던 건 소련의 스푸트니크였습니다. 자국에 비해서 뒤처진 국가라고만 생각했던 소련이 제일 먼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공기관, 국방기관, 초기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생태계를 만듦으로써 아폴로 프로그램 자체는 결국엔 소련을 이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우주정책을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파트너십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구나 자금 조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초기 프로젝트들을 스타트업에게 나눠주고, 민간은 이를 투자금처럼 받아서 생태계를 굴리는 시기였습니다. 역대 미국 정부는 저마다의 우주 프로젝트들을 발표해왔습니다. 미국 정부 가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앞을 뚫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온 것인데요.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 기업이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탐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페이스 법안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었던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5년 내에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임무 목표는 달 탐사 및 채굴을 위한 체제 구축이었죠. 미국의 우주 산업 발전이 가장 빨랐던 시기는 바로 1961년 존 F 케네디가 취임과 함께 발표했던 아폴로 프로그램이 상징적입니다. 적일 것 같습니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나사 주도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이 시행됐고, 총 6차례에 걸쳐서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던 프로젝트입니다.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 단위의 자원을 모으게 되면 한 문명이 어디까지 빠르게 월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경제나 기술 발전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집중했는지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소련 때 우주 산업의 개발 속도가 빨랐던 것처럼 지금은 중국과 경쟁 중이죠. 트럼프 시대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서명일은 2020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을 목표로 뒀던 것인데요. 비슷한 시기 중국의 창어 5호가 이런 경쟁을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창어 5호가 달 표면에 오성 홍기를 꽂은 일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이 달 표면에 성조기를 꽂은 지 50년 만의 일이었죠. 창어 3호와 4호도 달에 갔었지만 탐사선 표면에 꽂혀 있었고 달 표면에 국기를 꽂진 않았었습니다. 달 표면에 꽂힌 오성 홍기는 앞으로 우주 개발이 다시 한번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띨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우주 산업을 이해할 때 중국의 창어 계획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국의 창어 계획은 2003년에 시작된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2003년 10월 유인 발사를 성공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다음에 우주 기술을 보유했음을 과시했던 달 탐사 프로젝트의 명맥을 잇는 목표였죠. 20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보다 훨씬 빠른 2025년 혹은 6년부터 다시 달에 유인 착륙을 성공시키고 달을 기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발사체 개발 후 대량 생산과 유의미한 페이로드를 실어서 발사 서비스까지 이어가고 있는 기업은 스페이스X와 로켓랩 USA 정도만 남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는 추진체를 재사용하는 능력을 살려서 한 번의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춰서 서비스하고 있죠. 로켓 재사용이나 지상발사 인프라, 그리고 제조 인력의 고정비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우주산업은 스타트업일수록 고객에게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더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더욱더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 스페이스X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규모이지만 해당의 위성 발사체 주자들 중 자체 엔진과 지상 발사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인재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추진체 재사용까지 노리고 있는 플레이어는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로켓랩 정도로 추격됩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소형 화물만 배송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팔콘 9 정도와 비슷한 크기의 중형급 로켓인 뉴트론까지 제품군을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의 소형 발사체인 일렉트론을 넘어서 2025년 하반기에 뉴트론까지 발사하게 된다면 주요 로켓 개발에 모두 성공하는 것입니다. 발사 후에 상업 서비스 램프업까지 생각한다면 흑자전환 시점은 2026년이 되겠지만 뉴트론이 완성되고 나서는 중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2위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 분야에서 여러모로 이미 성공한 플레이어입니다. 가성비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미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중형급, 대형급 이상에서 스페이스X가 압도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차트는 화물 킬로그램당 가격인데요. 가격대로 보자면 일렉트론은 여기쯤에 있고, 그리고 새롭게 갖추게 될 중형급 로켓인 뉴트론은 로켓랩의 발사체 가격을 여기쯤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가격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왜 로켓랩을 택하는 고객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구적외도 발사 미션은 발사체 전체를 사는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켓의 한 번 발사 미션을 사서 고객은 일렉트론 기준으로 300kg, 팔콘 9 기준으로는 20,000kg이 넘는 페이로드를 가득 채우는 식입니다. 킬로그램당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은 라이드쉐어 미션일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미션이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이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고 22톤 정도를 한 번에 발사하는 대형 고객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로켓랩에도 꾸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꿔서 생각해보자면 스페이스X를 택하는 고객들은 킬로그램당 발사체 비용이 8.5배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고, 로켓랩을 택하는 고객은 한 건의 발사 비용으로 볼 때 8.9배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택하는 식입니다. 팔콘 9도 작은 위성들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 비용도 일렉트론에 비해서 4분의 1로 저렴하지만 약 4개월마다 한 번씩 발사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을 원하는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라이드쉐어 수요도 높기 때문에 18개월 이상씩 예약되어 있어서 소형 위성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안인 로켓랩을 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원하는 궤도에 안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의 궤도에 라이드쉐어 물량을 모두 킥하고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로켓랩은 최근 카이스트와 나사의 라이드쉐어 프로그램에서도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520km 궤도에 카이스트 페이로드를 출하하고 1000km 궤도에 나사 페이로드를 안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는 1000km 궤도에 떨어뜨릴 경우 520km로 안착시키려는 카이스트는 480km를 이동하거나 혹은 대부분 다른 궤도를 안착시킬 때 출하시켜야겠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이동할 수 있는 수준의 연료를 함께 싣고 가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같은 연료를 싣고 가더라도 궤도 유지에 사용할 연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저궤도 위성의 서비스 내용 연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저궤도 위성은 3년에서 15년 정도 쓸 것으로 설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발사에 7년 정도 쓸 수 있느냐, 10년 정도 쓸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궤도에 안착시키는 정확도 면에서도 소형 화물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목표 궤도에서 15km 이내에 안착시켜주면 목표 성공이라고 보고 있지만, 로켓랩은 최근 목표 궤도 8m 이내에 안착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켓랩과 스페이스X의 엔진 비교와 로켓랩 발사 장소 및 각종 시설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매출비 중 72%가 발사 서비스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부는 우주선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판매 혹은 전체 우주선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위성의 본체를 팔거나 위성이나 탑재물을 로켓에서 안전히 발사하는 세퍼레이션 시스템, 위성 통신을 위한 위성 장비인 라디오와 위성의 자세 제어를 위한 부품인 반응 휠, 우주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태양광 패널, 경량이면서 우주에서 쓸 수 있을 만큼 강한 위성 구조품인 복합 구조체, 우주 내에서 위성을 움직이는 추진 시스템, 위성의 이동이나 자세 제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나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스타 트래커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모습인데 2023년 기준으로 우주에 발사된 모든 물체의 38%에 로켓랩의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판 스타링크인 프로젝트 카이퍼에서도 로켓랩의 리액션 휠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개당 약 1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인데 아마존만을 위해서 기존 캐파를 2배 정도로 늘려서 연간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리액션 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주선은 지구 방향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리액션 휠을 탑재하고 있죠. 저궤도 위성이 상당히 많아질수록 로켓랩이 할 수 있는 판매량도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분기에 로켓랩은 창사 이래 최초로 우주 서비스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성 인터넷 혹은
위성 이미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 기업으로서 거듭난 것처럼 로켓랩도 단순한 발사 서비스와 우주선 제작 서비스를 넘어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로켓랩은 발사 시장의 규모가 10빌리언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우주선 제작 및 시스템 시장은 30빌리언 정도, 우주에서 서비스하는 시장은 300빌리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팔콘9이 버스와 지하철 같은 옵션이라면 일렉트론과 뉴트론은 그 규모 면에서 택시 같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되 원할 때 발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서비스입니다. 발사체를 통째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발사체에 탑재할 우주선이 준비되어야 정상적으로 발사할 수 있고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입니다. 로켓랩은 발사체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덕에 올해 1분기부터는 CFO가 수익의 70% 이상이 우주선 제작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에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매출 성장률과 수익률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우주선을 만들어주는 사업자는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빠르게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로켓랩의 매출 비중은 우주선 제작이 72%이고 발사 서비스가 28%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선 제작에 대한 매출이 발사 서비스에서 일으킨 매출보다 2.6배 이상 크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분기 매출의 10배 수준인데 백로그도 대부분이 스페이스 시스템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국에서 수주받은 18개의 군사위성 네트워크 솔루션과 MDA 스페이스 및 글로벌 스타, 위성 인터넷 기업들에게 수주받은 17개의 통신위성 프로젝트, 여기 글로벌 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이폰 위성 인터넷을 담당하는 기업이죠. 이쪽이 최근에 애플로부터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의 투자는 글로벌 스타를 거쳐서 로켓랩에도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서 물건을 제조한 후 재진입하는 기술 연구를 위한 바다 고객을 위한 세계의 연구용 프로젝트, 나사와 협력해서 화성 탐사선 임무를 위한 프로젝트 위성 2개와 미국 우주군과 협력해서 우주선 도킹을 실험하는 프로젝트, 나사와 협력해서 타 우주선에게 연료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위성 1대와 미아셋과 함께 데이터 중계 서비스를 위한 위성 1대를 개발 중입니다. 로켓랩 경영진은 장기적으로 논갭 GPM이 5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많음을 의미했는데요. 1년에 24회 발사, 분기에 6회 발사하게 된다면 GPM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사를 위한 지상 인프라는 LC1, 런치 컴플렉스 1, 런치 컴플렉스 2, 런치 컴플렉스 3까지 3가지를 가지고 있고 제조 인프라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발사 규모가 늘어날수록 마진율이 매우 빠르게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로켓랩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마진 개선상 가장 큰 상승 여력이 발사체 사업에서 나올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발사대를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당 발사 횟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발사체 서비스는 GPM 7% 정도의 사업인데 우주선 제작은 25%인 만큼 이 두 사업 모두 논갭 GPM 기준 50%까지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었죠. 또한 로켓랩은 적자 성장주이기 때문에 현금이 줄어드는 구간을 겪고 있지만 거의 영업에서 오는 현금 흐름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주선 발사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로켓랩은 발사 직전까지 총 계약 금액의 90%를 미리 받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로켓랩은 적자 기업이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제 발사 전까지 금액을 타임 베이스드와 마일스톤 베이스드로 받음에 따라 연구개발과 발사 준비, 제조 등 여러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적자 성장주는 적시에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의 불균형을 이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매출 인식 자체는 발사가 이뤄져야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 현금 흐름 자체는 그 전까지 유동성을 높이고 재정적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미국 내의 변압기 수요의 선행지표를 체크해보고 전력망 대표 기업들이 말하는 변압기 코멘트, 유틸리티 기업들이 보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2-3년간 강력한 AI ROI 실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기업 에퀴닉스는 캐펙스를 3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본 주간 전략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네락의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였습니다. 제네락의 3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연이은 가이던스 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다운사이클을 끝낸 후 2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이익률을 상향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정용 비상발전기의 침투율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15만 이상의 단독주택 중 침투율은 현재 6%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침투율 15%를 기록하고 있는 비상발전기 선진시장인 미시간주에서도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상륙했던 허리케인 헬린과 밀턴은 이번 4분기와 2025년까지도 수요의 순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네락의 모든 것, 전력망과 자연재해, 금리 인하를 생각해본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엔비디아 펀더멘탈 체크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2024년 8월과 9월을 기점으로 HBX 서버 온디맨드와 스팟 계약 기준으로 클라우드 임대 가격이 20%에서 30%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점 대비 50% 하락이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시장이 크게 주목하고 있진 않지만 자세히 살펴볼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네오클라우드의 생태계와 계약 구조를 이해해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신규 기업 분석이었죠. 아리스워터 솔루션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였습니다. 트럼프 2.0을 맞이해서 살펴본 시총 1.2빌리언의 작은 기업이지만 자신만의 영역을 독보적으로 갖춘 수처리 기업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모든 에너지를 규제하지 않고 다 뽑겠다입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서 전력 가격을 내려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해당 맥락에서 보자면 에너지 P 증가의 수혜를 보는 기업은 역풍을 맞게 되고 미국 내 에너지 Q 증가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주목받게 됩니다. 뉴멕시코와 텍사스 퍼미안 분지 내에서 오일과 가스 기업들의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수혜를 보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본 실적 발표 자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보노디스크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3분기를 요약하자면 연말의 주인공 카그리세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그리세마는 이제 비만 환자 3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마일스톤이죠. 위고비의 매출 성장률은 QOQ에서 48% 늘어나면서 이제 단일 제품의 매출 비중이 2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미국과 국제사업부 모두에서 위고비 공급을 더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에서는 2025년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성장 가이던스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짚어드린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